아이들이 다른 친구를 누르기 위해서 내가 선행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평가잖아요. 90점만 넘으면 다들 똑같은 거거든요.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를 받은 수학교육 전문가 주단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 목동에 사시는 분들은 아니시죠? 네, 멀리서도 좀 오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목동에서 2019년까지는 목동 청소년수련관, 지금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거기서 진짜 자주 강연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아이들은 많이 성장을 했을 거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초등 저학년부터 이제 오신 학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조금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온라인에서 저는 좀 구경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드리고 오늘 준비한 내용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목동에서 학부모님들을 뵐 수 있게 비상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오늘 강연 좀 준비했는데요. 아무쪼록 아이들도 이제 데리고 오셨는데 아이들에게도 저 선생님 엄마 선생님이기도 한데 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힘을 내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주제는 초등부터 수학 잘하는 아이를 만드는 엄마의 학습 코칭 노하우라고 조금 거창한 이런 제목을 좀 보태봤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수학 공부라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굉장히 큰 짐이 되어 갈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곧잘 계산도 하고 이제 별 문제가 없는 아이들도 조금씩 어려워지는 중고등 수학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원래 이제 끈기나 참을성이나 아니면 도전의식이나 뭐 여러 가지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이 조금 부족했던 아이들은 뒷심 마련하는데 조금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선행이라는 아이들한테 이제 빨리빨리 공부하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지식을 주입시켜 주는 것보다 기본적인 어떤 수학에 대한 자세라던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심어주시는 그런 방향성을 좀 고민해 보시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등 때는 우리 엄마들의 손길이 수학 공부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저는 뭐 어떤 사람인지는 뭐 대략적으로 아실 테니까 가장 이제 보편적인 저의 소개는 수학교육 전문가이고 유튜브 교집합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를 이제 온라인에서 처음 보신 분들은 유튜버구나, 교육 유튜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는 원래는 아이들을 굉장히 오래 가르쳤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프라인에서 주로 강의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실직자가 됐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뵐 수가 없다 보니까 강제 유튜버가 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제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활동하면서 저희 좀 제주도에 살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주도에서 왔는데 아무래도 자택근무를 좀 하다 보니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서 책은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공부독립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제가 수학 관련된 책은 내신 만점 수학공부법을 썼는데 이 책이 코로나 터진 바로 그 시점에 나온 책이라서 참 불운의 책이에요. 저는 오프라인에서 많이들 소개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들어든 책이라서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수업 책은 한 번 더 쓸 생각입니다. 그때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래도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싶으시다면 유튜브 교집합 스튜디오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와 그리고 저의 남편이자 동반자 이제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영어 교육 전문가 이제 권태영 소장님의 이제 교육 조언들을 들으실 수 있는 곳이니까 많이들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간단하지 않았나요? 네, 학부모님들 얼굴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를 하고 계시니까 표정을 좀 볼 수는 없어서 굉장히 좀 굳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아니시죠? 네, 이제 마스크 속으로는 웃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줌보다는 훨씬 나아요. 네, 눈을 좀 마주치면서 할 수 있어서. 네, 오늘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엄마들이 수학학습과 관련돼서 해주시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제가 3가지를 딱 꼽아봤습니다. 사실 이걸 뭐 구체적으로 막 쪼개다 보면은 한 10개까지, 12개까지 늘릴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많이 하시는 거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초등수학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3가지를 조금 꼽아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오늘 저희의 주제인 계산력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초등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라고 어떤 교육 전문가를 붙들고 얘기를 해도 학교 선생님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을 붙들고 얘기를 해도 조금씩은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분야는 바로 계산, 이런 연산 파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좀 전에도 계산이라는 말도 썼고 연산이라는 말도 썼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데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사실 초등에서는 두 용어의 차이를 느끼실 수가 없습니다. 사실 거의 동의어로 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초등 연산, 초등 계산 다 같은 건데 엄밀히 따지면 연산이 계산보다 조금 범위가 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 때는 숫자를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등, 고등 올라가면 조금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들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허수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수가 아닌 것들을 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연산이라는 범주로 조금 확대돼서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계산을 지금 배우는 게 맞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수 외의 범주를 계산을 하는 거라서 연산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계산, 우리는 오늘 제가 계산이라고 좀 얘기를 할게요. 계산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 보면 중요하다는데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중요하다니까 정말 많이 깊이 오래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계산 말고도 중요한 게 많이 있을 텐데 그것들은 뭐 중요하지 않게 다뤄도 괜찮은 건가? 이런 고민들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의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초등학교 때 계산이 중요하다니까 정말 계산만 열심히 해서 중학교에 올라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죠. 제가 이제 아이들 학원에서 가르칠 때도 당연히 이제 자유학기제였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1학기는 학교 시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뭐 그냥 학교 진도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복습을 할 뿐 학교에서 구체적인 시험을 보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그냥 초등학교의 연장선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셨고 이제 2학기가 돼서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 아이는 정말 계산력은 이거였어요.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다른 애들보다 빠르고 정확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2학기 돼서 정말 학교 시험을 보다 보니까 계산 문제는 다 맞는데 그거 말고 이제 해야 되는 그 수학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좀 전에 공부력 책 보셨지만 주로 이제 계산 위주로 되어 있는 가장 기초적인 수학 공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아이는 소위 말해서 이런 기초 공부만 많이 한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은 남들보다 정확하고 빨라요. 어떻게 연습했을까요? 그냥 죽어라고 했겠죠. 매일매일 정해준 숫자만큼 그러니까 뭐 이미 한 권 다 끝냈는데 다른 문제집 써서 또 그만큼 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아이인 거죠. 근데 사실 중고등학교 이후의 수학 공부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초등 때는 우리가 계산을 강조하는 이유가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수학의 기초. 그런데 중고등에서는 이 기초가 그냥 도구예요. 그 도구를 어떻게 아이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문제에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시험들을 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본인이 도구는 가지고 있지만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모르는 아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등 때 기초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영역들은 무시하고 기초만 잘 세우면 된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떤 학부모님은 계산 뭐 중요하긴 한데 이걸 뭐 그렇게까지 시켜야 돼요? 그냥 할 줄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반대로. 그래서 그 아이는 그냥 기초적인 문제집 이런 연산 문제집을 한 권 정도 이제 매 학기 한 권 정도 풀고 이제 중학교 올라왔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앞에 말한 아이보다 다른 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능력들은 좀 있었지만 정확도와 속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집에서 공부할 때는 괜찮아요. 집에서는 천천히 풀어도 되니까 자기 속도에 따라서. 근데 잘 아시다시피 중학교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시험은 속도전입니다.
누가 정확히 빠르게 문제를 푸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험에서 본인의 진짜 실력만큼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거의 발목을 잡는 게 계산력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양 부모님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나? 중등이 이제 구몬 같은 문제집을 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과정을 무시하고 초등 시절을 보냈었기 때문에 중등에 올라와서 그걸 하려니 아이가 솔직히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이들 마음속에 이런 기초적인 공부는 말 그대로 기초로 자리 잡아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잘 못하는 아이들 혹은 처음 배울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받아들이기에 이제 선행할 때, 뭐 이럴 때라던가 이제 방학 때, 뭐 이럴 때 하는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정작 친구들은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수준 높은 문제집들을 척척 풀어가는데 본인은 따로 시간을 빼서 그런 문제집까지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거고요. 하기도 싫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왜 그때 내가 그거를 남들 다 시킨다고 했을 때 미뤄뒀을까 이렇게 또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두 개의 균형점을 지키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앞서서 이제 저희 CP님께서 말씀해주셨을 때 우리 기초학력과 관련된 이제 계산력과 관련된 교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교재를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계산을 처음 배울 때 이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숙달하는 과정까지 정말 좋은 교재다. 그런데 그 이후는 다른 문제들을 풀면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과 함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처음 계산 공부를 시킬 때 우리는 숙달 훈련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면 보통 요즘 뭐 5세, 6세, 7세 아이들 문제집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영역이 좀 다른 이제 아예 이제 교구나 도형이나 이런 쪽 말고 이렇게 문제집을 푸는 형태로 되는 것들은 대부분 그냥 계산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 앞에 아이들한테 충분히 교과서처럼 이런저런 방법으로 덧셈을 이해하는 거. 아이들이 덧셈을 이해하는 거 교과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로 이것저것 해보다가 덧셈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생략된 문제부터 시작하는 그런 교재들을 처음으로 접하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처음에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기회를 뺏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2 더하기 2는 4지 당연한 거지 왜 5가 아닌지를 설명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만약에 그런 거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엄마도 잘 모르면 같이 찾아가면서 왜 그러지?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우리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그냥 2 더하기 2는 4지 뭐 이런 식으로 배웠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도 잘 모르시고 그런 이제 질문도 잘 못하실 거고 아이한테 답을 어떻게 이제 끌어내야 되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방식 그대로 아이한테 계산을 하도록 강요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가 정말 위험한 말인 거 아시죠?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면 뭐든 다 따지고 들고 하면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최소한 왜 그런지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고 탐구심을 갖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뭐 고등학생이 돼서 정말 시간 없고 막 이럴 때를 제외한 적어도 초등 때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답을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물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내가 책도 찾아보고 영상도 찾아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찾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사소하게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하는 것부터 이제 뭔가 이제 안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게 저는 좀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계산 훈련은 이렇게 4단계를 갖춰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개념 이해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이 공부력 책에서 개념 이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이렇게 막 뒤져봤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파트를 다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을 방법으로 다 설명해 놓은 책들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지만 일정 부분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파트들이 문제집들에 이제 들어 있거든요.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라도 이제 같이 보시면서 왜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제 보여드린 그림이 저 네모 칸에 들어가는 어떤 수를 구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아이들 이제 어린 이제 초등 1, 2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관련된 어떤 단원들에서 저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거 우리 중등 올라가면 미지수 사용해서 이항시키고 뭐 이런 걸로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만약에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학부모님한테 하면 학부모님은 이거를 뭐라고 나는 설명을 해줄까? 지금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쉽게 이거는 저쪽으로 넘겨서 더하기는 빼기가 되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중등의 원리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죠? 우리 때는 이거 중등 때 하던 건데 이게 왜 초등 문제지? 막 이렇게 오히려 놀라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은 초등 과정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준다. 덧셈과 뺄셈이 저런 원리이기 때문에 저렇다라는 설명을 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저렇게 사소한 문제를 풀 때조차도 우리가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이제 그 단원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문제집들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시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라는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 숙달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해도 늦으면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 단원평가 말고 그냥 선생님이 이제 상시로 보는 그런 시험들 중에서 그런 거 있죠. 이제 빨리빨리 연산 이제 풀어가지고 하는 그런 시험 보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 딴 친구들보다 내가 속도가 엄청 늦고 많이 틀려. 이러면 아이들 되게 자존감이 하락해요. 수학에 대해서. 나 집에서는 천천히 풀고 하니까 엄마가 잘한다고 항상 칭찬했는데 학교에서 저러는 테스트 보니까 나는 친구보다 못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되게 쉬워요.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빨리 정확하게 풀면 그때 어깨가 뻥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별거 아니거든요. 공부 자신감, 공부 자존감이라는 건 이제 초등학교 때도 특히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자기 비교하잖아요. 내가 쟤보다 뭘 더 잘해, 쟤는 나보다 뭘 더 잘해,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서로의 존재감들을 이제 인식하곤 하는데 그럴 때 수학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초등 때는 계산을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말고 어려운 문제를 학교에서 풀 기회는 별로 없거든요. 물론 아이가 이제 좀 학원에 다녀서 거기 막 빡센 학원이에요. 그리고 높은 반이에요. 이러면 어려운 문제도 잘 푸는 그런 친구들하고 비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는 우리 아이 수준을 맞춰서 가기 때문에 비슷한 아이들하고 항상 경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친구들보다 그래도 내가 조금은 더 수학을 잘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이자 쉬운 게 바로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숙달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이런 숙달은 어떤 교재로 해야 되냐? 이론 공부력 같은 교재로 하는 거예요. 혹은 구몬식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론 별로 안 써 있어요. 그냥 숫자 바꾸고 해서 계속 연습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뭐하러 해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모든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잘하고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없이 잘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수학적인 감각이 뛰어난 아이들도 연습을 해야 그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연습에 서는 학부모님들이 각자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는 잘하는 것 같거든. 잘 틀리지도 않고 속도도 제법 나는 것 같아.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거를 그냥 끊임없이 계속해야 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은 우리 아이에 맞춰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래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선, 이 정도는 됐다, 이것도 기준이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학교 시험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교 시험을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중학교 올라갔을 때 내신 시험을 보면 보통 45분 시험 동안에 처음에 문제지 답안지 나눠주고 걷어가고 하는 시간 5분 빼고 문제를 풀 때 보통 학교 시험이
20문제에서 25문제 사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빼고 이런 계산 문제 나왔을 때 우리 아이가 몇 분 정도 투자하면은 다른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을까? 이거를 역추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이 정도면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그 기준이 정말 빡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숙달은 누구나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확 숙달을 했어. 그럼 누군 이제 문제를 줬을 때 이제 아이가 곧잘 풀어내는 정도가 됐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확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학부모님들이 연산, 계산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아, 우리 아이가 못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모르는 것 같진 않은데 맨날 실수를 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러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속도보다는 정확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숙달 얘기를 하면서 속도, 정확도 둘 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 숙달의 훈련은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정확도는 속도보다 반드시 우선돼야 되는 건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얘기겠죠. 아무리 빨리 푼들 다 틀리면 무슨 소용이야? 이거니까. 그래서 정확도 훈련을 시키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속도는 정확도가 완성이 됐을 때 그때 조금씩 이제 요거는 이제 주어진 고정된 시간에 문제수를 늘려가는 방식을 하시든 아니면 이제 어떤 정해진 개수의 문제에 이제 제한 시간을 줄여가시든 어떤 방법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속도 훈련도 반드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공부력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숙달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하루 물량이거든요. 아까 전에 앞에 설명 들으셨죠? 4페이지가 하루 정도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면 22 주제로 나와 있는 요거, 지금 요거는 4A 4학년 아이들 공부하는 건데 요거는 세자리수 곱하기 몇십을 계산하는 요런 과정을 하루에 60몇 문제로 이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숙달을 할 때 이런 교재를 쓰셔도 괜찮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셔도 되죠. 여기 위에 보면은 이제 모든 문제집들이 조금 공통적으로 넣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한시간 얼마나 시간 걸렸는지 체크하는 부분도 있고 몇 개 맞았는지 체크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 코치처럼 코치가 우리 선수들의 기록을 단축시키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조작하잖아요. 시간을 줄이거나 방식을 좀 어렵게 하거나 이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계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른 계산 교재들도 많이 받고 제가 평소에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비교도 해드리고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 교재의 특장점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계산 플러스랑 실력 평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이제 그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를 해도 항상 우리 아이들 공부에는 이렇게 텀을 두고 복습이라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그죠? 한 번 공부했다고 그걸 다 내 걸로 소화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그걸 중간중간에 제대로 이해했는지 체크해주고 뭐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게끔 그렇게 이제 어떻게 체계화를 시켜주는 그런 교재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 공부력 교재에서는 이렇게 이제 계산 플러스라는 부분 그리고 평가라는 부분 해가지고 이렇게 세 부분의 복습을 할 수 있게 넣어놨더라고요. 일단 계산 플러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제 앞에 있는 차시들을 다 섞어놨어요. 자, 저는 섞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따도 제가 우리 아이들 오답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들 소개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오답 노트를 하지 말아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틀렸던 순서대로 붙어 있는 것들을 푸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 순서를 어렴풋이 기억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서 답을 그냥 적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아이들을 제가 다년간 십수년간 봤을 때 경험을 했던 거기도 하고 제 자신도 그랬어요. 어쨌든 이거는 답이 그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기억하는 게 너무 텀이 짧아서 그런 기억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틀렸던 순서대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외우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테스트를 하는 교재들에서는 항상 차시들이 섞여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샷시가 섞여 있어야 얘가 뭐 다음에 무슨 올렸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가 아니라 막 섞여 있어서 어디서 뭐가 출제된 건지 잘 몰라야지 아이가 진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고되어 있고 어쨌든 평가가 이제 어떤 단원이 확실히 끝날 때 평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실력 평가 이런 식으로 평가지가 많이 들어있는 교재들이 좋은 교재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이들이 초등 시험을 이제 학교에서 보통 많이 보지 않아서 학부모님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셀프로 이제 테스트를 가능하면 많이 보시라고 이제 많이 추천들은 드리는데 우리가 이게 되게 좀 막연해요. 테스트를 보게 하고 싶기는 한데 뭐 얼마나 공신력 있는 테스트이며 그런 분위기를 잡는 것도 좀 어렵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문제집들 뒤에 이렇게 단원평가, 실력평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뭐 어머님들은 이 문제집 자르는 거 되게 막 뭔가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막 찢어 밝히셔도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뒤에 찢어서 이거는 진짜 시험지처럼 아이한테 시간 재서 시험 보게끔 그렇게 훈련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시험 보는 날은 수학 공부는 안 하는 날. 그러니까 나는 오늘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점검받는 날이지 공부하는 날은 아니야. 이렇게 아이들이 시험에 대한 그 두려움, 부담감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하면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집에서 시험을 많이 보게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 선도 알겠고 이제 어떻게 공부시키는지도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는 초등 저학년 때는 계산이 이제 단원들도 많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시킨다고는 하나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다른 영역들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특히 중등 선행이랑 엮이고 막 이러는데 그때도 이런 문제집들을 반복적으로 풀리면서 계산 연습을 시켜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과 함께 제가 중고등 아이들은 연상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확장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고학년도 해야 돼요. 중고등 아이들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필요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거의 A만 맞고 A도 그냥 턱걸이 A가 아니라 막 거의 100점에 가까운 것만 막 맞고 그다음에 고등선행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애 이런 애들은 이런 문제집 안 풀어도 괜찮아요. 그 아이들은 왜냐하면 초등부터 다져온 계산력이 그 아이한테 체득이 돼서 지금 배우는 중고등 수학을 푸는 도구로서 역할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훈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계산형 문제집을 꼭 풀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풀면은 좋죠. 기초학력으로서는 굉장히 좋지만 우리 이제 비상에서 나오는 개념 플러스 유형이나 뭐 이런 문제집들 보면 계산 단원들 있잖아요. 그 계산 단원들에는 계산 문제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문제들로도 실력이 좋은 아이들은 대체해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기본적으로 조금 선행을 남들보다 조금 빨리 하는데 계산은 항상 좀 흔들려서 숙달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시키고 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교재들을 푸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고학년도 해야 되는데 고학년은 저학년보다 조금 빈도나 드리는 시간들을 조금 줄여주셔도 괜찮아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훈련해 왔었던 어떤 짬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계산 말고도 중요한 단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더 집중해서 중등 수학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시간은 조금 줄여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시간을 하루에 예를 들어 15분씩 했던 걸 5분으로 줄이신다거나 아니면 매일 했었는데 이걸 3일에 한 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빈도나 시간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이 수학 문제집을 푸는 것 외에도 이런 숙달 훈련들을 꾸준히 해야지 수학적 감 중에 하나인 이런 계산력의 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수학 강사지만 저희도 수학 문제 안 풀고 한참 동안 안 풀고 하면 풀 때 다시 풀려고 하면은 이제 계산 막 실수도 하고 막 이래요. 이게 이제 어떤 감이라는 게 쭉 유지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다들 학교 다니면서 경험하셨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중등 고등 아이들은 저는 이제 보통 중등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 한 권 정도 풀리세요라고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보통 중등은 1학기가 대수 단원들만 모여 있어서 아이들이 계산을 많이 해야 될 단원들이 1학기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학교 가서 구체적으로 배우기 전에 겨울방학 때 한 권 정도 이제
꾸준하게 정확도와 속도 훈련을 하고 가면 아무래도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보탬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대수 파트의 뒷부분의 각 단원마다 이제 문장제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활용 파트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장제 문제는 학기 중에 조금 훈련하더라도 그거에 기반이 되는 계산력은 겨울방학 때 미리 준비하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말씀 좀 드릴 건데 요것도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서 기존에 제 영상이나 제 강의나 인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블라인드 테스트는 말 그대로 테스트는 테스트인데 가려진 테스트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언제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줄은 아는데 집중력의 문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수를 하는 아이들을 고치는 방법으로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자, 아이들이 집에서 훈련을 할 때는 제가 아까 전에 테스트를 많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에서 공부할 때도 시험 볼 때처럼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저는 일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집에서 내 방에서 너무 편안한 자세로 공부를 하다 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죠. 마침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유튜브 채널에 제가 어떤 영상을 올릴 거냐면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수학 가르치다가 뚜껑 열리시는 분들 이 영상 꼭 보세요. 이런 것도 올릴 예정인데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너무 많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한 문제 풀고 몸 비틀고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갑자기 왜 수학 문제 풀 때마다 똥이 마려운 건지부터 시작해서 연필은 왜 한 문제 풀 때마다 떨어뜨리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진짜 집중력 안 좋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집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긴장감을 갖고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테스트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것도 하는 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트할 때 다른 공부 안 해도 된다가 전제입니다. 그래야 아이가 이거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오늘은 고치는 날이에요. 그리고 문제도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는데 문제 준비를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부력에서 그냥 우리 아이가 가장 많이 틀리는 단원 하나, 그 어떤 그 원리 하나 그거 뽑으셔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어머님이 뭐 따로 쓰셔도 되고 요거를 애가 풀었을 테니까 이걸 다시 풀게 하는 건 좀 아니고요. 요거를 이제 A4 용지에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그걸로 테스트를 이제 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보는데 자, 이거는 테스트만 볼 거고 이거를 다 맞을 때까지만 풀 거야. 20문제잖아. 요 20문제가 오늘 너의 수학 공부의 전부야. 근데 다 맞을 때까지 하는 걸로 엄마랑 약속을 해야 돼 라고 일단 전제를 깔아두신 후 아이가 시험을 보면 이거는 제한 시간 주지 말고 그냥 열심히 꼼꼼히 안 틀리게끔 풀라고 이초에 말씀 좀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테스트를 다 했다 라고 하면 채점을 하시는데 절대 표시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채점을 해서 너 이 20문제 중에 2개 틀렸다. 이렇게 틀린 개수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처음엔 해요. 왜냐면 여태까지는 항상 동그라미 X표 이런 걸로 항상 표시를 해줬었으니까. 근데 표시를 안 해주고 개수만 얘기하니까 뭘 틀렸는지 이제 본인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잔머리를 좀 굴리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이거였나? 저거였나? 하면서 이것저것 다시 다 풀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원래 20문제였는데 40번을 풀게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문제들이 발생해요. 근데 우리는 전제를 약속했어요. 이것만 오늘 하기로 했고 다 맞을 때까지 한다. 자, 이런 훈련을 하면요. 이게 이제 한 번 하고 그만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이런 이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겠죠. 이거 내가 처음부터 집중해서 한 번에 20문제 다 맞으면 그냥 오늘은 공부 끝인데 내가 집중 안 하고 대충대충 풀었으니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인간이라면 누구든 합니다. 이 생각 못한 우리 아이 아직 인간이 조금 덜 된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아이들이 한 문제 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금 집중하는 훈련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시험을 대하는 자세 또한 조금은 진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초등 때는 시험 볼 기회가 잘 없고 이런 성적으로 뭐 혼나거나 칭찬받거나 딴 아이랑 비교를 당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시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중학교 때 올라가서 되게 치명적으로 아이한테 충격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미리부터 아이들한테 이런 훈련들을 좀 시키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훈련하면 제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면 아이들 집중력 문제 어느 정도 해결되고 특히 계산과 관련돼서 실수는 급격하게 줄어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런 실수가 아니라 진짜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그거는 애초에 아까 개념부터 다시 따져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수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얘기가 지났는데 벌써 40분이 흘렀어요. 어떡하죠? 저 오늘 여기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도 돼요? 네네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중등 때 후회하는 수학학습이라는 주제로 제가 개념, 심화, 선행학습인데 사실 이게 다죠. 우리 학부모님들이 궁금한 거. 개념 공부요? 심화요? 선행이요? 수학에서는 이 세 개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나? 예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우리 오늘 강의에 포커스를 맞춰 계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다면 여기부터는 우리 엄마들이 진짜 궁금한 파트가 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개념 공부라는 게 뭐예요? 개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많아요. 근데 사실 제가 저희 채널에서 서울대 수학교육과 최한기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교수님 도대체 수학적 개념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학부모님들이든 아이들이든 좀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도 어려우시대요. 그거는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엄마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수학 전문가가 생각하는 개념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개념은 우리 아이가 어떤 수학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떤 원리를 가져다 대서 이것들끼리 조합을 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지를 떠올리는 거를 이제 개념 학습이라고 저는 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납득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초등 저학년 때 특히 초등에서 쉬운 문제를 접할 때는 한 개의 개념으로 하나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 수능으로 가게 되면 수능 문제에서 이제 소위 킬러형 문제라는 거는 그거를 굳이 거기 문제 안에 담긴 개념이 몇 개인가를 막 따져보면 그게 무슨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기억을 안 하는데 한 50 몇 개가 한 문제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50 몇 개가 뭐 굳이 따지면 덧셈의 원리, 뺄셈의 원리 막 이런 것까지 다 세서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복합적인 개념이 들어가야 문제 하나가 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평소에 문제를 풀 때 단순하게 하나의 개념을 풀어보는 문제가 아니라면 저학년이라도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푸는 상태라면 이게 왜 두 개를 엮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건지를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훈련이 안 되거든요. 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풀어왔던 거고 이렇게 푼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푸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 학습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런 이제 기초적인 문제집 제외하고 조금 난이도 올라가는 문제집을 풀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또 심화, 상 뭐 이렇게 난이도 표시되어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만이라도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들이 옆에다가 쓰게끔 훈련을 하시거나 이거는 어떤 원리로 푼 거야? 너의 논리는 뭐야? 이런 식으로라도요. 막연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정답은 없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주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저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초등 저학년 때는 엄마랑 이렇게 말하고 엄마랑 장난치고 엄마한테 인정받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중요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수학 문제를 저렇게 물어보는 게 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엄마랑 한번 얘기해 볼까? 너가 한번 설명해 줄래? 이런 식으로 조금 아이들 친화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수학 공부를 엄마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니까 재밌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개념 공부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 좀 고민하는 연습들을 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심화는 항상 이제 많이 질문들을 주시는 거라서 저도 준비된 답변이 있습니다. 심화는 어려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개념 플러스 유형에서의 탑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최상위 수학이라던가 아니 문해길 이제 심화라던가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우리 아이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걸 심화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막연하게 초등 때 누구나 풀어야 될 문제지 최상위 수학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 안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학교에서 배워서 어느 정도 실력을 낼 수 있는 수준보다는 한 단계 높은 거는 누구나 풀어봐야 돼요. 왜? 중등 가서 가장 후회하신 학부모님들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수학을 초등 때는 그냥 즐겁게 그냥 자기 학년 그냥 잘 따라가는 정도여도 저는 충분한 것 같아서 그냥 그 정도만 시켰어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선행 막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선행을 어느 정도까지 했다더라 이거는 그냥 옆집의 얘기고 우리 애는 안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그래 그냥 학교 수업에서 큰 문제 없다니까 뭐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신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이 중학교 때 후회하는 게 그런 파트입니다. 왜? 얘가 그동안 너무 쉬운 문제들만 풀어왔어서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하기 싫어해요. 이거는 물론 초등학교 때도 하기 싫어해요. 중학교 때는 더 하기 싫어해요. 그때부터는 아예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이때는 엄마랑 싸워서라도 꾸역꾸역이라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초등 때는 중등 때는 한번 틀어진 부자관계, 부녀관계, 모자관계, 모녀관계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망가진 거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자기 수준보다 높은 거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 반드시. 그런데 요거를 또 욕심 부려가지고 평소 하는 것만큼 양을 주시면 그것도 안 돼요. 이거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1대2의 비율이라도 주셔야 되는 거죠. 평소에 이만큼 공부했다면 심화 조금 한 수준 높은 문제집을 푼다 그러면 1 정도로 양을 반으로 줄여주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심화를 하는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생각을 할 시간을 주기 위한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화는 어떤 문제집을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이런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아이보다 한 수준 높은 문제집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또 물어보시죠. 우리 아이보다 한 수준 높은 문제집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그런데 중고등에서는 그 경계가 조금 모호하거든요. 중고등 문제집들은. 근데 초등 문제집은 출판사들이 너무 친절해요. 출판사들이 자기네 문제집들이 난이도가 어떤지 뭐 그 안에 개념과 문제의 비율이 어떤지 막 이런 거 너무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시고요. 이제 홈페이지 가시면 문제집 추천하는 그런 이제 뭐 테스트나 뭐 이런 거 있는 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은 우리 아이 수준 체크 가능하고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문제집이 뭐구나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에서 많이 푸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개념 플러스 유형. 저는 되게 좋은 교재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중학교 아이들은 그게 라이트가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좀 기초가 살짝 부족한 아이들이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를 선행할 때 공부를 하면 개념 플러스 유형은 2권으로 분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하나는 복습용으로 이렇게 보는데 문제집 구성이 아이들이 뭐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잘 메울 수 있게 특히 활용 파트에서 저는 아이들 가르칠 때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우리 아이보다 한 수준 높은 문제집을 가지고 이제 심화 훈련을 조금 시켜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개념과 심화학습의 콜라보라고 이제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자, 이게 어차피 같은 맥락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전에 심화하는 이유가 생각을 좀 할 시간을 준다. 개념이라는 것도 문제를 풀면서 이게 왜 그렇게 풀리지? 라고 생각을 해본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두 개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다른 목적을 가진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개념 공부요, 심화학습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다른 것처럼 느껴지시잖아요. 하지만 이거 두 개의 목적은 같아요.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깊이 있게 문제를 조금 고민해보고 거기서 뭔가를 좀 끄집어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 이거는 동일한 거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두 개를 너무 어렵게 분리돼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와 선행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학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심화요. 근데 심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너무 이제 속도도 안 나고 계속 이것만 붙들고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해서 그냥 심화는 대충 접고 그냥 선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되게 경쟁 구도처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심화 수준의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한 학년 높은 선행을 한 아이들은 이 심화 수준의 문제를 선행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잘 풀어요. 이거 무슨 얘기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고등 개념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중등 수학 문제가 쉽죠.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윗학년 거를 미리 공부하면 아래 학년 문제가 쉬워져.
그러니까 심화를 하지 말고 선행을 해서 심화 문제를 덮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목적 자체가 이것도 다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심화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목적이에요. 생각을 한다. 자,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게 외부적인 현상으로는 맞아요. 우구적인 현상으로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중등에서는 경우의 수 확률이라는 파트를 아이들이 하나하나씩 세보고 막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게 가르치는데 고등에서 배우는 확률과 통계는 공식을 다 알려줍니다. 우리 어렴풋이 기억하실 거예요. MPR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등 확률을 아는 아이들은 중등 확률을 되게 쉽게 풀어요. 이런 식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이들한테 수학의 진짜 실력을 늘리는데 높이는 데 있어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아니 방금처럼 그런 상황이라면 왜 중등에서 굳이 애들한테 공식을 안 가르치고 그런 걸 할까요? 아이들 고통 주려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공식으로 넣지 않고 원리로 해결을 해야 아이들한테 수학적 사고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 학년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공식을 아는 아이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런 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심화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심화를 하셔야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끙끙거리면서까지 풀 수 있는 아이가 되고요. 심화를 안 하고 선행을 하고 심화를 덮어버리면 얘는 공식으로만 문제 푸는 아이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선행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여기도 목동도 교육특구이기 때문에 엄청 빨리빨리 이제 배우는 지역이잖아요. 뭐 제가 강의할 때 2019년도 강의할 때 막 그런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교육특구에서는 4년은 기본이고 7년 일찍 선행한 애들도 비일비재하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막 이러셨어요. 우리 애는 아닌데 다 이런 생각 하시니까. 요즘은 또 추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점점 선행 속도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 추세긴 해요. 왜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요. 이렇게 빠른 선행을 한다고 해서 100%다 좋은 게 아닌 거라는 걸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 선행을 빨리 해야 되는 아이들이 필요해요? 있어요. 실현해야 되는 애들 있습니다. 어떤 애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막 중등과 한 애들이 있어요. 왜? 걔네는 영재교 갈 거고 그 다음에 의대반 갈 거고 막 미리부터 그 아이의 루트가 다 정해져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평범한 아이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것도 선을 말씀해 달라 하시는 분들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원래 정답은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정답인데 그래도 이제 말씀을 해드리자면 저는 1년이 그냥 적당하다. 그리고 조금 빠르면 1년 반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지금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또 이제 본격 도입되고 우리 아이들 이제 고교학점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초등 아이들은 다 그 세대가 될 텐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나중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주 교육감님도 어떻게 아니 교육부 장관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또 본인 마음대로 되는 건 또 아니니까 지금은 고교학점제에서 2, 3학년이 절대평가로 내신이 바뀌었지만 1학년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겠다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주 교육부 장관님께서 1학년도 절대평가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최근에 하셨는데 결론이 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다른 친구를 누르기 위해서 내가 선행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평가잖아요. 90점만 넘으면 다들 똑같은 거거든요. 이러면 우리 아이는 90점만 넘게끔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혹은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1년 하니까 우리 애는 2년 시켜야 되고 이런 상대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평가가 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이제 가야 될 이제 고교학점제가 그런 거니까 목적 자체가 가야 될 방향성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 정해진다라고 하면 각자 수학 공부해야 되는 이제 양이라던가 아니면 난이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들 분리가 많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진로에 맞게 하면 되는 정도까지만 시키면 되는 거라서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 바에야 그냥 재학년을 조금 더 심화하면서 선행은 뭐 한 학기, 늦으면 한 학기, 뭐 조금 빠르면 한 1년, 뭐 이 정도만 천천히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둘 중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심화에 손을 들이고 싶다. 손을 들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200% 효과 보는 문제집 선택 활용법이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앞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자, 저는 학부모님들이 문제집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선생님? 그리고 이 문제집 다 풀고 다음 문제집으로 넘어갈 때 또 무슨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무슨 일이냐면 일단 제가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 어려운 걸 풀면 속도도 안 나고 아이도 매일매일 좌절을 느껴요. 나 수학 진짜 못한다고. 그리고 너무 쉬운 걸 풀면 시간 낭비죠. 다 맞는데 애는 좋겠죠. 애는 좋은데 시간 낭비요. 아이가 모르는 게 있어야 배울 텐데 그게 아니라 다 맞는 공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그냥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 그러자면 정말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저는 정답률 70%라고 생각합니다. 자, 70%는 우리 학부모님들 생각하실 때 저 정도 저렇게 높은 문제집을 풀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모르는 게 30%나 되잖아요. 이 30%를 메꿔 가는 것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되게 어렵거든요. 70%는 스스로 자존감을 올려가면서 30%는 그래도 내가 모르는 게 있지 도전해봐야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70%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70%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 저는 조금의 수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문제집을 고르러 가셨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서칭 잘 하시잖아요. 서칭 이것저것 해보시면 우리 아이한테 이게 괜찮을 것 같은 몇 개의 이제 가망 문제집들이 나올 거예요. 뭐 출판사가 좋다더라. 애들이 뭐 우리 어떤 애는 이걸 풀었는데 좋았다더라.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괜찮은 문제집 몇 개를 선정하신 다음에 아이랑 하루 날 잡고 서점 오셔서 그냥 한 페이지라도 풀어보게 하세요. 그 자리에서 연습장 가져가셔가지고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문제집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왜냐면 문제집을 선정하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저는 학부모님들이 공구 인터넷에서 무슨 사이트에서 공부하실 때 문제집을 이렇게 세트로 사시는 게 조금 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다 안 풀거든요. 어차피 다 안 풀고 아이가 그게 이제 집에 꽂혀져 있는 순간 끝나지 않는 공부예요. 저는 그거보다 그냥 필요할 때 가서 아이랑 같이 적합한 문제집을 한 권 한 권 고르셔서 우리 예전에는 책거리라는 좋은 문화도 있었잖아요. 뭐가 하나 끝나가지고 정말 나는 수고했다. 정말 칭찬받을 날이다. 오늘은 파티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자면 이제 아이랑 같이 서점 가서 문제집을 풀어보는 그런 수고를 두더라도 조금 맞는 문제집을 골라주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90%는 뭐냐면 문제집 한 권을 다 풀었어요. 오답도 다 했고 이제 더 이상 풀 게 없다라고 아이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마가 봤을 때 아니야 그래도 여전히 틀린 게 많아. 찜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애는 별 생각이 없는데 이거 그냥 해도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두 개의 경계점에서 저는 90%의 정답률을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제 속마음은 100%인데 누가 어떻게 100%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겠어요? 이 소화하는 거는 쉽습니다. 다 푼 문제집에서 아무거나 찔러봤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풀어내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90%면 뭐 5문제 중에 뭐 4.5개 정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이것도 테스트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한 문제집 끝나면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그래 충분히 이 문제집은 소화했구나.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과감 없이 과감하게 이제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문제집을 껴안고 있는 거는 나중에 이제 버리기도 힘들고 그때 정말 필요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만 잘라서 보관을 하시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다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문제집을 활용하실 때는 70과 90 이 두 개의 숫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의 이야기 오답의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수학 공부에 있어서 오답은 약간 계륵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면 자 오답이라는 거는 항상 정답을 맞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오답이 발생하면 이 오답을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수고와 너무 많은 막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아이한테 오답 노트도 시켜보시고 그냥 문제집에다 끄적끄적 풀게도 하시고 어떤 분은 똑같은 문제집을 또 사서 또 풀리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고요. 이 오답이 해결이 안 돼서 학원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학원을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학원에서도 오답 100% 해결 못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원도 되게 골머리를 썩는 파트예요.
학원에서도 기준이 있죠. 오답을 완벽하게 했다라는 기준은 그 풀었던 걸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테스트를 통해서 이 정도면 뭐 오답이 해결됐다고 봐야죠.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학원마다 시스템이 다르니까 제가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구멍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학원을 보내도 이 오답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지를 우리 학부모님들은 항상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학원에 처음에 상담을 가셔도 오답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가 학원을 다닐 때도 오답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되고 집에서도 오답이 잘 해결되는지 가끔은 물어보셔야 되고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해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무슨 글을 보다가 뭐 그런 내용을 봤거든요. 저희 이제 대학교 동문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 이제 애들 교육 얘기도 많이 하는데 며칠 전에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아이가 이제 초등 저학년이면 이제 과제를 본인이 스스로 하기가 힘들고 오답 같은 것도 스스로 하기가 힘드니까 집에서 이제 엄마가 봐줘야 되는데 보통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엄마가 못 봐주니까 보내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학원을 보내도 엄마의 수고가 이 정도로 들 거면 학원을 왜 보내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치달아 간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오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낸다는 것보다는 오답은 집에서도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방식의 문제였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답을 어떻게 해결하냐? 저는 많이들도 아시겠지만 뭐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오답 봉투를 추천을 하거든요. 오답 봉투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오답 노트랑은 되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답 노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만들었던 것처럼 틀린 문제 잘라서 붙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밑에 풀이 과정을 쓰고 시간이 지나서 그걸 다시 들춰보면서 뭐 이런 거잖아요. 들춰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양심에 손을 얹고 들춰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글씨 쓰는 거, 뭐 꾸미는 거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 당시 저도 필통 이따만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오답노트 진짜 열심히 만든 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은 시간대로 드는데 공부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때려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걸 안 하고 지금의 오답 봉투를 제가 추천하는 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체계화 시킨 거고요. 그 당시 저는 그냥 이제 그거를 무작위로 잘라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막 풀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봉투에 넣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아이들이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처럼 잘라야죠. 자르는데 뒷면에도 틀렸는데요. 그건 뭐 복사하시든가 뭐 알아서 노하우를 발현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자른 거를 봉투 안에 다 집어 넣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 어느 문제집에 몇 번 문제인지는 꼭 적어서 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채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넣어요. 그러면 요거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때 쓰면 정말 좋아요. 아이들한테 짜투리 시간으로 오늘 뭐 예를 들어서 5분 정도 아이가 기분이 좋아. 기분 안 좋은데 5분 뭐 시키면 안 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서 우리 오늘 이거 오답 봉투에서 딱 3문제만 뽑아서 할까? 뭐 이렇게 분위기를 좀 잡아보신 다음에 풀어자라고 아이가 하면 봉투에서 꺼내서 풉니다. 근데 그게 다시 풀었더니 맞았어요? 기분 좋아. 찢어서 버려. 못 풀었어? 다시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약간 뭐 게임처럼 생각하는 아이들도 일단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믹싱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오답노트가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 아까 전 말씀드렸잖아요. 뭐 답을 외운다니까요. 풀과정도 기억이 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무작위로 뽑으면 기억이 안 나요. 어디서 본 건지 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훈련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아이들이 갑자기 문제를 만났을 때도 풀어봐야지 이렇게 되지 이거 어떻게 풀었던 거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학을 외우잖아요. 수학 문제들을 많이 푸는 아이들은 거의 수학 문제가 외우는데 그게 외우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외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모르겠으니까 그냥 통째로 외우는 애들도 있거든요. 우리도 문과이셨던 분들 수학 문제 외우셨던 분들 많으시죠. 근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기억력은 정말 보잘것없어서 다른 기억이 들어오면 없어져요. 그래서 게임처럼 내가 틀린 문제를 꼭 한두 번씩이라도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 그리고 그 문제가 섞여서 우리 아이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계기고요.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봉투를 다 비워내면 진짜
그 칭찬을 폭풍 칭찬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게 엄청난 또 성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하시면 저는 오답을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오답을 학원에서 시스템적으로 뭐 틀린 문제만 뽑아가지고 다시 풀리게 하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도입을 하시기는 하지만 저는 어차피 뭐 틀린 문제를 다시 풀게 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도 집에서 수동이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린 거고요. 나 이것도 나는 못하겠어 하는 분은 학원을 보내셔도 되는데 학원을 보내셔도 100% 해결은 안 될 거다. 이렇게 저주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제 생각보다 너무 오래 하긴 했는데 그래도 Q&A를 딱 3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3분만 듣고 없으시면 끝낼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 그냥 수학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단 너무 긴 얘기는 조금 힘들고요. 왜냐면 다른 분들이 또 들으셔야 되니까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또 하기가 좀 그렇다 하신 분은 이따 끝나고 이제 오셔도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보가 저한테 주어지는 정보가 굉장히 짧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답변 해드리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공개적인 질문은 보편적인 질문 위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초2 엄마인데요. 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예비 초2 엄마인데 그 도형 파트는 대체 고등학교 가서 수능 가서 어떤 부분을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건가요? 자, 일단 도형, 초등학교 때도 도형 중요하죠. 특히 4학년 도형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를 하는데 사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도형들이 같은 개념들을 좀 확대돼서 배우는 것들이긴 해요. 근데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등 도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고등에 올라가면 이과에 가서 기하를 선택하지 않는 한 도형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단원으로 만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기하학적 개념 자체가 대수 문제를 풀 때도 유용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수는 대수 파트인데 이거를 도형으로 해결하는 아이들은 훨씬 더 빨리 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프를 그릴 때 도형으로 해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소양들, 이게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의 정답은 하나지만 풀이 과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 소양들 여러 영역들을 골고루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올라가고 수능을 만났을 때 어떤 꼭 가야 되는 그런 정답의 길이 아니더라도 오류가 없는 과정이라면 내가 배웠던 여러 영역들의 개념들을 섞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를 이제 위에서 공부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 때 배우는 도형 중요해요. 근데 이게 저는 계산만큼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초적인 거 정도 배우고 중등에서 도형을 심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중등 도형을 오히려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등 때 배우는 도형들은 중1 때 어느 정도 또 입체 도형은 하고 가고 그다음 뭐 삼각형부터 복잡한 내용들을 2학년 때 또 배우기 때문에 중등 도형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정도로만 이제 도형을 하셔도 괜찮다. 초등 때는. 그래서 지금 초2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고민이 많으실 거거든요. 이제 도형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아이가 이제 학부모님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여아라서 이제 뭐 그런 막 하시잖아요. 저도 여자예요. 그리고 또 제가 가르쳤던 여아들도 도형 잘하는 애들은 잘합니다. 그게 이게 우리의 약간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아이가 아니라 남자아이지만 그래도 도형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이 아이는 그 도형에 특히 입체를 어려워하거든요. 지금 평면은 괜찮은데 입체가 어려워하면 이거를 눈으로 확인하는 기회를 많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중학생인데 저는 전교 1등 아이인데도 입체 도형이 자기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중등애가 막 지가 전개도 그려가지고 만들고 이런 애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게 절대 잘못된 방법이 아니고 이게 너무 유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거쳐야 아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진다. 그런 걸 많이 봐야 훈련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신경은 많이 쓰시되 초등 때 막 도형이 너무 안 되는데 막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면 이제 뭐 입체 도형이든 뭐든 이제 도형을 좀 만지고 보고 뭐 이런 것들에 이제 훈련을 조금 많이 시켜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 계실까요? 네. 뒤로 좀 전달.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예비 초2 엄마인데
그냥 저는 지금 현재 집에서 뭐 사고력 문제집이나 이제 뭐 현행 같은 선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제가 옆에서 가이드를 하면서 이거를 같이 푸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얘한테 그냥 정말 그러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 잘 생각해봐 그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얘한테 시간을 뭐 어느 정도 주고서 이걸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 그 이제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면 그 방학 때 특강을 같이 넣어서 진도를 쭉 빼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선행이라는 게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지금 아이를 집에서 가르치지만 얘를 만약에 학원에 넣고 싶다고 할 때는 사실 선행이 없어도 되어 있어야지 학원에 넣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고력 문제나 심화 문제를 지도를 하실 때 부모님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는 게 좋냐라는 질문이셨는데요. 자, 일단 사고력 문제는 우리가 집에서 지도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선입견이 좀 있으시고 사고력 학원에 보내면 엄청 사고력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둘 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사고력 문제집의 답안지를 이제 학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잖아요. 아이한테 이제 답지를 초등학교 2학년 때 너무 일찍 주지는 마시고요. 지도는 하시되 거기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이리저리 질문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력 학원에서도 아이들한테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사고력 문제 푸는 요령을 가르치거든요. 특히 집에서는 우리가 장점이 아이한테 드리는 시간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학원에서는 주어진 시간에 커리큘럼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무한대로 시간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엄마 아빠들보다는 훈련이 되신 분들이라서 어떤 적재적소의 질문들을 해야 아이들이 그 방향을 찾아가는지 아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한테 시간을 많이 주는 구조는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런 사고력 학원에도 이제 좋은 곳은 진짜 좋겠지만 아닌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강사분들의 자질도 이제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사고력 학원을 다니면서 사고력 문제를 푸는 요령들을 외우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 다른 방향성은 생각을 안 해보고 왜냐면 내가 이거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 와서 다 설명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사고력 학원을 다녔지만 별로 사고력이 늘지 않는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아서 저는 학부모님이 지금 집에서 사고력을 그런 식으로 이제 지도를 하시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답지를 일단은 보시고 정답을 짚어주시기 전에 그 정답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저거는 왜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내요가 아니라 힘내가 아니라 엄마 생각에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의 생각의 방향성을 조금 조절해 주시는 방향? 뭐 이런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 때 선행하는 특강 요거 케이스를 보면 일단은 그 특강도 정해진 시간 동안 그 진도를 다 끝낸다는 목적이 있는 그 집중 학습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이에 따라서 되게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확 받아들인 거를 그게 끝나고 학기 중에도 자기 스타일로 잘 소화해서 심화로 연결시켜 나가는 애는 그런 특강을 듣는 게 정말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서 학원 그렇게 뭐 적응도 별로 안 해본 아이를 그냥 넣었을 때 아이가 그냥 가서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그냥 진도 끝냈다라는 걸로 이제 그냥 집에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님들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얘는 분명히 특강을 했는데 선행을 한 번 했잖아요. 어쨌든 한 번 했는데 집에서 또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한 선입견이 또 생기기 시작해요. 얘는 수학에 자질이 없나 봐. 이런 생각이 또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강을 보내서 정말 효과가 있을 만한 아이인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데 초등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학원에 적응을 쉽게 잘할 수 있지 않은 아이들이 더 많을 것 같고요. 아이가 학원을 다녀보지 않았다면 특강부터 다니는 거는 저는 좀 비추하는 편이고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학원에 좀 적응을 잘해서 이제 뭔가 집중학습을 하는 데 있어도 좀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때 집어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강이라는 거의 목적은 항상 그거예요. 그걸 듣고 그 다음에 후속 공부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어도 뭐 문법 특강 뭐 이런 거 되게 많죠. 근데 문법 특강을 듣는다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배운 걸 학기 중에 혹은 자기가 이제 평소 문제집 풀고 이러는데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게 필요 없는 문법 특강은 들을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수학도 그렇거든요. 수학도 그때 선행을 끝낸다는 게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게 좀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드릴까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